강화도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찼다. 바람이 바닷물을 뒤집었을 때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영창대군의 처소가 마련되었다. 그를 돌보던 하인들은 이미 대북파의 감시를 받고 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영창대군은 평생 궁궐에서만 지내며 곱게 자란 어린 왕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유폐되시고 그는 소년답게 울고 싶었으나 차가운 현실은 눈물조차 메마르게 만들었다. 하인들도 젊은 군의 비참한 처지를 보며 함께 울었다. 대감, 아니 대군마마, 이 얼마나 무정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 눈물조차도 곧 감시의 눈길에 닦아내야 했다. 결국 대북파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강화부사 정왕에게 어명이 내려왔다. 영창대군을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왕은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창대군의 처소에 도착했다. 얄궂게도 문지기는 대군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듯 무표정했다. 정왕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건만 명령은 명령이지. 그는 영창대군의 누추한 처소로 들어갔다. 울타리에 둘러싸인 집은 마치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영창대군이 정왕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어떤 원망도 두려움도 의지조차도 사라져 있었다. 정왕은 머뭇거리다가 어딘가에서 끄집어낸 약물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약을 드시게. 죄송하오. 영창대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주 잠시 그 얼굴에 슬픔인지 체념인지 모를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세상보다 저승이 덜 춥겠지. 그리고 영창대군은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결마저 강화도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흩어져 갔다. 김제남은 결국 사사의 명을 받았다. 그의 세 아들도 모조리 처형되었다. 김제남의 일가와 임목대비를 따르던 세력은 모조리 뿌리 뽑혔다.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 같은 조정의 굵직한 인물들조차 줄줄이 몰락했다. 서인과 남인 세력이 대거 제거되면서 조정은 사실상 대북파가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의 최고 실권자인 광해군 뒤에는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만이 남았다. 그들은 광해군의 왕권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정원을 휘둘렀다. 이제 조정은 불순한 자들로부터 깨끗해졌다. 오직 대북파만이 폐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끌 것이다. 이이첨은 마치 승리를 자축하듯 선언했다. 광해군은 그런 이이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조금도 밝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왕좌가 점점 무거워진다. 그날 밤 광해군은 홀로 침전에서 잠들지 못했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왠지 모르게 강화돼서 불어온 듯한 그 칼바람이 문틈을 통해 들어와 궁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개추곡사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으로 기록되었다. 광해군은 이 사건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그 손에는 지울 수 없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다. 바람이 멎은 뒤 궁 안팎에는 이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이면에는
깊은 상흔이 가득했다. 왕좌를 차지한 자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고 제거된 자들과 그 가족들의 원호는 밤마다 달빛 아래 한숨을 몰아쉬는 듯했다. 광해군은 이제 스스로를 올가매는 죄책감과 불안을 곁에 두고 남은 날들을 이어가야 했다. 그는 자주 창가에 앉아 문득문득 궁박먼 산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영창대군이 갇혀있던 강화도가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 남겨진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전히 자신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폐하, 누가 진실로 옳았단 말이오? 이 모든 것은 단지 왕좌를 지키기 위한 운명이었소? 그 물음에 광해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쉴 뿐이었다. 바람은 다시 궁의 기와 위를 스쳐 지나가며 긴긴 밤의 어둠을 흔들고 있었다. 찬바람이 살을 내는 17, 새 어느 겨울날 한양의 궁궐 골목마다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정원군의 집에는 왕기가 서려 있다. 능창군의 기상이 비범하며 언젠가 그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궁궐 뒤편 나직한 담벼락 아래서도 국상에서 일하던 궁녀들의 휴식처에서도 모두가 비슷한 말을 주고받았다. 능창군이라는 이름이 어느덧 조정과 민심을 뒤흔드는 화두가 된 것이다. 능창군은 선조의 5번째 서자인 정원군의 아들이었지만 신성군의 양자로 입적된 인물이었다. 아직 17살의 앳된 청년임에도 그의 혈통과 기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선왕인 선조의 피가 흐르고 젊은 기세가 넘치니 한창 민심이 불안한 시국에는 왕위 계승과 연관된 온갖 이야기가 떠돌기 마련이었다. 궁궐 안팎에선 그가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풍문이 번져갔다. 하지만 이 소문은 곧 광해군과 대북파의 경계심에 불을 지피고 말았다. 소문은 곧 광해군의 귀에 들어갔다. 거듭되는 상소와 보고 그리고 수군대군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까지 모두 능창군을 가리켰다. 인빈 김씨의 무덤 자리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능창군의 운이 길하다는군요. 광해군은 서서히 불안감을 느꼈다. 이미 영창대군을 제거하면서까지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던 그에게 또 다른 젊은 왕족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광해군은 밀실의 대북파를 모아 비밀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능창군은 나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 그의 혈통과 젊음은 조정 내외의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다. 그를 더 이상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 한마디가 곧 능창군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막이 되었다. 회의장에 모인 이이첨과 정인홍이 일제히 광해군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북파의 핵심이자 과거 여러 피바람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이이첨이 먼저 나섰다. 폐하, 능창군은 단순히 한 명의 왕족이 아닙니다. 그의 혈통은 조정 내 서인 세력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며 그의 기상은 반대 세력에게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폐하의 왕권은 영구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인홍도 뒤이어 단호하게 덧붙였다. 한 번 피를 본 손이 2번 피를 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영창대군과 마찬가지로 능창군 또한 제거되어야 합니다. 광해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피의 숙청을 거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정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자신의 왕자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터였다. 1615년 초여름
한양의 공기는 더위와 함께 무엇인지 모르게 들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즈음 조정에는 뜻밖의 고변이 올라왔다. 고변의 주인공은 소명구라는 관리였다. 그는 밀봉된 글을 상소 형태로 올리며 수왕운수 신경희를 비롯한 양시우, 소문진, 김정익 등이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왕운수 신경희와 양시우, 소문진, 김정익은 능창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정을 세우려 합니다. 이들은 이미 광해군 폐하의 왕권을 흔들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고변서는 즉시 대북파의 수장격인 이이첨과 정인홍에게 전해졌다. 문서 내용은 꽤나 상세했고 실체 여부를 떠나 그때까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능창군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수왕운수 신경희는 어느 날 갑자기 군졸들에게 붙잡혀 국문장으로 끌려왔다. 그뿐만 아니라 양시우, 소문진, 김정익 같은 그의 동료들도 차례로 같은 곳에 모였다. 국문장 안에는 이미 대북파가 파견한 고문관들이 대기 중이었다. 쇠사슬과 형틀이 널려 있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고문관은 피에 얼룩진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냉소적인 시선으로 신경희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 능창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이대로 입 다물고 버틸 셈인가? 지금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까지 모두 잡혀와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신경희는 이미 등줄기까지 흐르는 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제가 어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꾀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문대에 묶인 채 시작된 가혹한 신문은 그의 의지를 산산조각 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결국 신경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외쳤다.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강요당한 일이었습니다. 양시우와 소문진, 김정익 역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능창군을 추대하기로 공모했다고 자백했다. 그들이 한 말은 사실 고문과 협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대북팩에는 이미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국문장에서 만들어진 자백은 즉시 대북파의 손을 거쳐 광해군에게 전해졌다.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과 정인홍은 광해군에게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 신경희 일당이 능창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능창군의 기세를 꺾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반란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미 영창대군 등 여러 적통 또는 서자 왕족들을 제거해온 경험이 있었다. 그는 침전에서 고심했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내렸다. 능창군은 조정을 위협하는 존재다. 더는 남겨둘 수 없다. 이로써 능창군은 곧바로 유배를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17, 한창 세상에 대한 꿈을 피워나갈 때였다. 이명이 울릴 만큼 혼란스러운 소식을 접한 능창군은 그저 나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되뇌며 묵묵히 강화도로 끌려갔다. 능창군은 강화도로 향하는 수레 안에서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어디론가 떠밀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강화도에 도착하자 그가 머물 처소는 사방이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감옥 같은 곳이었다. 이것을 위리안치라고 불렀다. 도망갈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밤마다 전등마저 제대로 켜주지 않는 침침한 방에서
능창군은 문득 영창대군의 최후가 떠올랐다. 그 역시 어린 나이에 광해군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유폐되고 말았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걸까? 능창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았다. 그를 지키려 애쓰는 시종들도 밤낮 없이 감시를 받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다. 1616년 혹은 이듬해 어느 한밤중 능창군이 머물던 초라한 방에 다수의 관리가 들이닥쳤다. 갑자기 불어닥친 칼바람 같은 기운에 잠에서 덜 깬 능창군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다. 능창군, 폐하의 명으로 이곳에서 네 생을 거두기로 결정되었다. 아직 앳된 소년의 얼굴에 순식간에 공포가 맺혔지만 곧 그는 담담히 입술을 굳혔다. 처절한 저항을 하기에는 이미 그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다면 내 이름이 역사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창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바람처럼 공중에 흩어졌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관리들은 지친 눈빛을 교환한 뒤 피 한 방울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능창군의 죽음과 함께 신경이와 그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처형되었다. 국문장에서 이미 능창군 추대를 자백한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양시우, 소문진, 김정익 역시 모두 사지를 찢기거나 참수형에 처해졌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세우러져 갔지만 누구도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다.